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날씨가 흐립니다. 비가 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얼마 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다뤘고 뉴스에도 나왔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7월 달부터 대출이 줄어듭니다.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7월부터 대출이 덜 됩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면 7월 이전에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아시겠지만 6억에서 9억 사이의 집을 사려고 하시면은 7월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니고요. 뉴스에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6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 쪼인다. 이제 9억이던 라인이 6억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에 반해서 무주택인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청년들에게는 좀 우대하는 사항, 우대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제가 좀 상세히 읽어봤을 때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혜택이 줄거나 아니면 그냥 줄지 않는 게 혜택인 정도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는 지금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번 대출이 줄어드는 게 여러분의 일이라면 뭐 이제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이 대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을 안 살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죠. 대출을 해주지 마라.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을 못 사니까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7, 2018년도 이후로 대출을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을 직접 안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출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단순 담보 대출 외에도 많은 대출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게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었어요. 한도 줄어들고 뭐 DTI, DSR, 뭐 LTV는 당연히 아실 거고 이런 사항들이 점점 더 타이트하게 쪼여져서 그 증거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쪼였는지 그 증거로 요새 사금융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서 사금융, 사채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사채를 써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소액으로 개인의 신용만 가지고 고리로 대출을 해주던 그 사금융이나 캐피탈이 이제는 예전에 1금융권이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을 안 살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도 이후로 집값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출렁출렁 했을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올랐거든요. 근데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에 대출을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대출은 더 깐깐해졌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이후로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걸까요? 안 샀다는 걸까요? 많이 샀습니다. 샀습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을 안 살까란 얘기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여태까지 샀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난 2018, 2019, 2020, 2021 지금까지 3년에서 4년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2017, 18, 19, 20, 21이잖아요. 거의 5년, 4년에서 5년의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출을 쪼이고 안 해줄라 그래도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자, 쉽죠?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의 가격이 떨어질까? 아니요. 지금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대출 안 해줬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대출을 안 해주는데 집을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답은 간단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예요. 다른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규제를 받지 않은 대출을 찾는다든가, 현금으로 사거나, 뭐 압구정동의 뭐 주택들 현금으로 사시죠.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아니면 뭐 증여를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출이 안 돼도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대출을 풀어서 돈이 남아 도니까 사람들이 집을 산다. 그러니까 집을 완전 투기성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 밑에 4번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대출을 이렇게 쪼이게 되면은 일단 확실한 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투기성으로는 집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미 몇 채가 있는 분들이나 집이 있는 분들은 대출이 더더욱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지금도 대출을 꽤 해줍니다. 옛날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무주택자는 지금도 대출을 해주는데 주택이 있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면 긍정적 효과는 뭐예요? 예, 이게 다주택자 규제는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쪼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쪼였고 지금까지 대출을 쪼인 결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늘리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분들이 지방이나 짜잘한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거래는 계속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집을 사시는 분들이 주택이 이미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10채, 20채, 30채 늘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대출과 규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왜 계속 오를까요? 왜 거래가 계속 있을까요? 물론 최근에 거래가 좀 줄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상당 부분 지금 이 주택 수요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주택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를 하면 이분들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돈을 벌라는 걸 넘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집이 필요한 분들이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는 이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사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건 주택을 사기로 했으니까. 그럼 부정적 효과가 나오죠. 뭐야? 부정적 효과는 뭐야? 실수요. 자, 팁. 주택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장인인데 그게 안 됩니다. 또 뭐야? 저렴한 주택의 형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뭐 긍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긍정을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하면은 최근 1, 2년 사이에 서울의 비싼 주택이 아니라 경기도의 2, 3억짜리 아파트가 4억, 5억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건가요? 헛소리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지역을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새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 김포, 파주, 고양시, 남양주, 의정부 아래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택에서부터 안산, 시흥, 우리가 생각하던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요 지역이 아닌 곳들이 주택 가격이 2억짜리가 3억이 되고 3억짜리가 4억짜리가 되고 4억짜리가 6억짜리가 되고 폭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을 안 살라고 하다가도 집값이 오르면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22년도에 집을 살 계획이었는데 2021년도 현재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 2022년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삽니다. 맞죠? 지금 사요. 지금 사는데 나가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세를 끼던, 그죠? 현금으로 사던, 증여를 받던 뭐 방법을 택하겠지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제 능력에 맞춰서 원래 사고자 했던 집보다 낮은 집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로, 집을 사기로 마음먹은 분들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계동이나 중계동에 집을 사고자 했는데, 지역 폄하 아닙니다. 상계동이나 중계동에 집을 사기로 했는데 도저히 대출이 막혀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일단 내 집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요.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상계동, 중계동에 절대 못 사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세를 구하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세마저 얻게 되면은 의정부로 가버립니다. 의정부로 갔는데 또 못 구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네, 양주로 갑니다. 양주로 갔는데 또 못 구하면 어디로 갑니까? 네, 동두천으로 갑니다. 여기에 제 반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럼 동두천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한테 댓글로 동두천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물론 동두천 전 아파트에 투자를 하신 분도 많겠죠. 하지만 가보시면은 실제로 집을 살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시흥도 마찬가지죠. 시흥은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저렴한 주택이 많이 남아있던 지역입니다.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김포도 그러했습니다. 고양시도 그러했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에 가면 평택, 심지어 안성, 그 붙어있는 이천, 이런 곳들까지도 사람들이 밀려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은 올라갔는데, 가뜩이나 주요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데, 내가 살라고 하니까 대출까지 안 해준다. 그런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난 내 집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사고자 했던 집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라면 선택지가 몇 개가 생겨요. 포기하거나, 전세로 그냥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능력에 맞는 주택을 사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부정 효과는 대출이 막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래쪽 저렴한 주택으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출을 막혀서 대출을 막아 놓음으로써 뭐 투기꾼들이 방지가 돼서 지금 시장은 투기꾼들이 다 올리고 있는 거니까 주택 가격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태까지 4년에서 5년을 지켜보니까 대출 규제를 해봤자 저렴한 주택으로 사람들이 가더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 주택을 빨리 마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은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선택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면밀히 지켜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까먹었을까봐. 대출 규제는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을 풀어준 적은 거의 없어요. 한시적 일정 기간까지의 양도세 완화 같은 건 있었지만 규제 완화는 아니에요, 완전히.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조여왔습니다. 근데 계속 올랐고 사람들은 집을 계속 샀고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많이 사고 있고 전세를 구하러 나갔던 분들이 주택을 실제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막히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수준과 지역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이 내려감에 따라 그 아래 지역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발표 7월 달에 이 대출 규제가 또 한 번 현실이 됐을 때 여태까지 역사가 반복될지 아니면 이번만큼부터 다른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중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월급 벌고 월급만 가지고 먹고 살면은 중간이다. 자산시장은 플러스 나는 사람들은 이긴 거고 마이너스 나는 사람은 이제 나가린 거고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플러스 나는 사람들이 제 현금 가치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희생양이라기보다는 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